샌디에고 근교 코로나도 저택에서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살 남자아이가 숨이 거의 끊어진 채 발견되었고 이틀 뒤 30대 여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미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도대체 이 저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디나는 모닝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문자가 와서 보니 전 남편 조나였습니다. 그는 6살 아들 맥스가 2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디나는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들은 혼수 상태로 온몸에 기계장치를 끼우고 겨우 숨이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여름을 즐기며 재미있게 지내고 있던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디나와 조나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지만 맥스의 양육권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서 이 둘은 최선을 다해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애리조나에 살지만 여름이면 별장으로 사놓은 캘리포니아 저택에서 지냈습니다. 이 저택은 샌디에고 근교 최고 부촌인 콜로라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디나의 전 남편 조나 샹나이는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는 메드시스라는 의료기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미용을 위한 레스틸렌 필러를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위치하고 있어 조나의 집은 피닉스에 있었지만 코로나도의 별장처럼 쓰기 위해 이 대저택을 구입해놨습니다. 이 집은 방만 27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이혼하게 됐지만 아이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결국은 좋게 정리됐습니다. 조나는 아들 맥스에게 바다를 보여주기 위해 코로나도에 집 2채를 구입해 한 채는 전 아내인 디나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름이면 이 가족은 캘리포니아 쪽으로 넘어와 2달 정도 휴가를 보냈는데 맥스는 엄마나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디나는 전 남편 조나에게 도대체 맥스가 왜 이렇게 다쳤는지 물었습니다. 조나에 따르면 그는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고 조나의 동거 중인 여자친구 32살 레베카 자아우, 그의 여동생 지나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레베카에 따르면 아래층 침실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거실로 달려나갔더니 맥스가 1층 바닥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달려가 아이를 확인하자 숨을 쉬지 않고 있어 레베카가 재빠르게 CPR을 하기 시작했고 여동생 지나를 소리쳐 부르며 빨리 911에 신고 전화하라고 고함쳤다고 했습니다. 레베카는 의료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고 몇 분 뒤 맥스의 맥박이 희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때마침 조나도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 앞에 앰뷸런스가 있어 무슨 일인가 재빠르게 현관 쪽으로 갔을 때 아들이 들것에 실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조나는 맥스와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사고를 당한 아이 외에 2명의 여자가 있어 경찰은 아이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자는 자신은 레베카로 아이 아빠의 여자친구이고 다른 여자는 자신의 여동생 지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있었던 레베카와 지나에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레베카에 따르면 아래층 욕실에 있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고 뛰어나와 보니 맥스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녀의 진술은 너무 단순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레베카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CPR을 했다는 말과 오션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는데 오션은 강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경찰은 맥스가 킥보드를 타고 2층에서 놀다가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맥스의 외가 쪽은 맥스가 이렇게 된 것이 레베카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아이를 돌보는 일은 레베카의 일이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킥보드를 2층 난간 근처에서 위험하게 타고 있었는데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레베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는 심장이 멎었던 맥스를 레베카가 CPR로 살려놨기 때문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레베카는 저녁이 되자 저택으로 돌아와 큰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맥스의 친모 디나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조나는 디나와 이혼하고 몇 달 뒤 레베카를 처음 만났습니다. 2009년 조나는 눈 검사를 받기 위해 아이 클리닉을 방문했는데 그때 조나의 담당자가 레베카였습니다. 레베카와 조나는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레베카는 가난한 미얀마 가정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얀마 정부 개혁을 위해 활동하면서 늘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4명의 자녀까지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부모님은 미얀마를 떠나 인도를 거쳐 네팔로 갔으며 후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레베카는 어떻게든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안과학을 전공해 아이 클리닉에 취업했습니다. 연봉도 꽤나 높아 미주리주에 살고 계신 부모님 생활비를 레베카가 맡아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조나와 레베카는 취미와 관심사가 같았는데 건강하게 먹는 것과 운동,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3개월 뒤 조나는 레베카를 그의 가족에게 소개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레베카의 가족은 그녀가 메디시스 CEO와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으며 이 둘의 나이 차이가 20살이 난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레베카는 조나의 막내 아들 맥스를 돌보는 일을 너무 좋아했고 자신의 아들처럼 대했으며 맥스를 만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취미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맥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며 더욱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디나는 자신의 아들이 레베카를 너무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1년) 2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오던 조나는 레베카에게 일을 그만두고 여름에는 콜로라도에서 몇 달 쉬고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던 레베카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자 조나는 돈은 자신이 알아서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조나를 따라 캘리포니아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맥스의 사고로 집안이 어수선하자 레베카 동생 지나는 서둘러 짐을 싸고 미주리주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레베카는 동생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고 그녀를 배웅하고 1시간 뒤 조나의 남동생 아담을 픽업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담은 테네시 멤피스에서 작은 배 선장 일을 하고 있어 형 조나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맥스를 살폈지만 여전히 아이의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 해가 저물자 디나와 조나, 레베카와 아담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디나는 잠시 집에 들렀다가 병원으로 가기로 했고 조나는 아들 곁을 지키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레베카와 아담은 저택으로 돌아가 쉬고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아담은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온 탓에 많이 피곤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저택과 게스트하우스는 분리되어 있어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택으로 오려면 뒷마당을 걸어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녁 8시, 레베카는 2층 침실로 올라가 미주리주에 있는 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아담은 게스트하우스에 있다고 말했고 아직은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너무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조나의 갈아입을 옷과 아침을 챙겨 6시까지는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살 때부터 맥스를 돌봐왔기 때문에 디나가 없을 때는 무조건 병원에 있고 싶어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레베카는 맥스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자주 전화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으며 내일 아침 병원 가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3시간 뒤인 밤 12시 30분, 조나가 레베카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조나는 맥스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침 6시 30분 911로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전화를 한 사람은 조나의 동생 아담이었는데 레베카가 숨졌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레베카는 뒷마당 정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요원이 급하게 달려가 CPR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몸이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손발이 묶여 있었고 파란색 티셔츠가 목에 감겨 있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발바닥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가슴에는 검은색 물감이 칠해져 있었으며 골반 쪽에는 핏자국도 있었습니다. 집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당일 이 집에 있었던 사람은 레베카와 신고자 아담이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저택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건물 밖에 뭔가가 매달려 있어 가까이 가보니 레베카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2층 발코니에서 목을 메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집 안으로 달려가 의자와 칼을 가지고 나와 줄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파란색 티셔츠는 레베카 입에 감겨져 있었는데 자신이 목 쪽으로 내려 CPR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레베카의 소식은 병원에 있는 조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911) 신고전화 3시간 뒤 강력반 경찰들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레베카의 기괴한 모습은 누군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7개의 방이 있는 대저택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차고에서 레베카가 묶여있던 붉은색 로프를 찾아냈습니다. 이 로프는 수상스키를 탈 때 사용하는 로프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작은 방 침대 다리 쪽에 로프가 묶여 있었고 이 로프는 발코니를 통해 정원 쪽으로 걸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흉기도 놓여져 있었는데 손잡이 쪽에 피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레베카의 휴대폰과 큰 타올, 핏자국이 있었고 문에는 검은색 물감으로 그녀가 그를 구했다면 당신은 그녀를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경찰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다리 쪽에 붓과 물감이 발견됐고 방 안에는 요술에 관한 책도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레베카의 지문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레베카가 발견되기 바로 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자 그는 성인용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저택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 방문한 사람이 성인용 영상을 봤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지만 그는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지만 판단 불능으로 나왔습니다. 아담을 경찰서에 붙잡아둘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어 그를 풀어줬고 그는 테네시로 돌아갔습니다. (2011년 7월 16일)
기계에 의존하고 있던 맥스의 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의사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레베카와 맥스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조나의 회사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미디어 인터뷰를 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레베카의 가족이 유일하게 아담이 레베카와 함께 저택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조나가 관여했는지 밝혀달라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입니다.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맥스의 킥보드에는 흰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는데 이 페인트는 새로 칠한 2층 난간 페인트와 동일했습니다. 맥스가 2층에서 킥보드를 타다 정지를 못해 난간을 넘어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이는 머리부터 떨어져 치명상이 되었고 아이의 사고에 레베카가 개입됐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해 사고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레베카 사건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레베카가 스스로 판단한 행동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여 형사가 스스로 몸을 묶는 장면을 비디오로 보여줬는데 그녀가 조나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 자책감에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때 시각은 새벽 3시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추정은 이랬습니다. 메시지를 들은 후 차고로 내려가 끈을 가지고 온 다음 옷을 모두 벗고 물감으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 후 티셔츠를 입주에 묶었고 끈을 침대 다리에 고정하고 자신의 다리와 손을 묶고 종종 걸음으로 발코니로 가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베카가 발견된 방에서는 레베카의 지문과 DNA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를 종결했습니다. 레베카의 가족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버마에서부터 어렵게 살아온 가족은 웬만한 일로 삶을 정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만약 맥스가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레베카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젊은 레베카는 언제라도 다시 일자리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소했습니다. 레베카가 옷을 벗은 상태로 그것도 집 밖으로 몸을 던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의 엄마 디나는 아들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의문이 든다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부검 전문의 멜로니를 고용해 아들의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멜로니는 사건 현장 사진을 보다가 2층 거실은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펫 위에서 킥보드를 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카펫 위에서 만약 탔더라도 속력이 안 나기 때문에 난간을 넘어갈 수 없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특히 맥스의 키가 작아 난간을 넘어갔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킥보드의 높이를 더하더라도 속도가 나지 않는 킥보드 위에서 난간을 넘어 떨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멜로니 박사는 부검 소견서에서 맥스가 머리를 부딪혀 치명상을 받은 건 맞지만 척추 손상 및 몸 여러 군데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락사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소견서를 냈습니다. 또한 맥스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라서 말을 할 수 없었을 텐데 911이 도착했을 때 왜 레베카가 오션이라는 강아지 이름을 계속 이야기했는지 의문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멜로니의 추정은 맥스와 레베카가 함께 킥보드를 타고 놀다가 레베카가 아이를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실수 또는 고의로 난간 밖으로 떨어뜨렸고 자책하던 레베카가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멜로니의 소견서를 보고 레베카 가족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추정으로만 레베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맥스가 떨어질 때 킥보드와 샹들리에가 함께 떨어졌기 때문에 몸 여러 군데 상처가 발견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레베카의 가족은 경찰 수사 발표를 뒤집기 위해 레베카를 다시 부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명한 부검의 시릴에게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시릴 박사는 2만여 건의 부검을 해봤지만 여성이 나체로 손과 발, 특히 손을 뒤로 묶고 자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검을 시작하자 레베카 머리 위쪽에 3군데의 출혈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발코니에서 뛰어내릴 때 벽에 부딪힌 흔적이라고 했지만 발코니와 벽은 거리가 꽤나 있었고 그 외에 부딪힐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젖 쪽에는 특별한 상처가 없었고 턱 바로 밑쪽에 줄로 당긴 흔적이 있었는데 이런 흔적은 누군가 뒤에서 줄을 걸어 당겼을 때 많이 생기는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부검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샌디에고 경찰은 다시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레베카의 가족은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산되자 변호사를 고용해 가족 스스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사고 때문에 레베카에게 감정이 있었던 디나가 첫 번째 용의자로 보였습니다. 이런 추정에 힘을 실어주는 목격자가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2명의 여자가 저택 쪽으로 차를 세우고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체격에 비슷한 외모로 보였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디나에게는 쌍둥이 언니 니나가 있었고 이날 조카의 소식을 듣고 샌디에고에 와 있었습니다. 어렵게 목격자를 수소문해 디나와 니나의 사진을 보여주자 맞는 것 같다는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아무래도 목격자가 본 사람은 디나와 니나 같았고 변호사의 추정은 이랬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디나와 니나는 저택을 방문해서 레베카에게 맥스 사고에 대해서 직접 듣기를 원했을 것이고 곧 언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함께 있었던 아담까지 가세해 3명이 레베카를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결국 아담이 뒤에서 무언가로 레베카의 머리를 내려쳤거나 아니면 3명 모두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2013년 7월 이런 추정하에 레베카 가족은 디나, 니나, 아담에게 100억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나와 니나는 왜 갑자기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는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두 가족의 지루한 싸움은 계속 이어졌는데 4년 뒤인 2017년 4월 디나와 니나는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CCTV와 공항 체크인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일 디나는 계속 병원에 있었으며 니나는 이미 콜로라도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디나와 니나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이 둘은 피해보상 재판에서 제외됐지만 아담은 정확한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레베카 가족은 아담을 상대로 계속 피해보상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레베카 가족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건 7년 만에 피해보상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형 조나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동생 아담에게 붙였습니다. 레베카 가족 변호사는 그날 밤 아담이 성인용 동영상을 보다가 형 여자친구인 레베카를 범하려 저택에 들어갔고 그녀가 심하게 저항하자 사건을 꾸며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줄 전문가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의 증언을 촬영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할머니는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쯤 30대 여자가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지만 경찰이 자신을 다시 찾아오거나 중요한 증거로는 채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베카 측 변호인은 두 번째로 증언할 사람을 법정에 세웠는데 포렌식 전문가 리사였습니다. 리사는 방문 손잡이, 발코니 문 손잡이,
붓이나 물감에서도 어떠한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누군가 모두 닦아낸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에서 발견된 칼날에 레베카의 DNA가 발견됐지만 손잡이에는 어떠한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레베카는 칼에 칼등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아마도 그녀는 묶여있던 줄을 끊으려고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든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른 칼 손잡이 끝쪽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누군가 피 묻은 손으로 칼을 잡았다가 나중에 칼을 닦는 과정에서 칼 끝쪽은 덜 닦인 듯 했습니다. 피는 레베카의 피가 맞는데 그녀의 손에는 피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레베카는 생리 중이었고 이 피는 레베카의 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레베카가 샤워를 마치고 샤워기 물을 잠근 후 이곳에서 아담과 맞닥뜨린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실 바닥에 피 한 방울이 떨어져 말라 있었고 이 피는 작은 방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담을 피해 작은 방 쪽으로 도망가면서 피가 떨어진 듯 했습니다. 아담은 레베카를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한 듯 했고 아담이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잠시 잠든 틈을 타서 레베카는 떨어진 칼을 주워 탈출을 시도했지만 발각된 듯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화가 난 아담은 레베카를 없애기로 결정한 듯 그녀를 결박하고 집 밖으로 밀어버린 뒤 작은 방에 있는 자신의 지문을 모두 지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석에는 필체 전문가가 나와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어깨 높이의 글씨를 적는다고 합니다. 문에 남겨진 글씨의 높이로 보아 글을 쓴 사람은 180cm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베카의 키는 158cm였고 아담의 키는 181cm였습니다. 또한 A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글자체인데 레베카의 글씨체와는 맞지 않았고 아담의 글씨체와 맞았습니다. M자 역시 아담은 왼쪽 기둥보다 오른쪽 기둥을 2배로 길게 적는 글씨체였는데 문에 적힌 글씨체와 흡사했습니다. 레베카의 남자친구이자 맥스의 아버지인 조나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레베카가 줄을 묶을 수 있는지 물었고 보트를 타고 낚시를 다닌 적이 많기 때문에 레베카가 줄을 묶을 줄 안다고 답했습니다. 레베카 쪽 변호사는 레베카가 묶는 방식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는 직접 묶어 보였는데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베카의 언니는 동생이 작년에 2번 낚시를 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레베카가 줄을 묶을지 모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조나는 동생 아담이 이 일에 연루될 리가 없다고 증언하고 증언석에서 내려갔습니다. 아담 측 변호사는 심리학자를 증인석에 앉혔고 심리학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책하다가 리베카가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수사가 종결됐으며 아담은 결백하다고 판결이 난 사건인데 왜 피해 보상을 하라는지 모르겠다고 맞대응했습니다. (6주) 동안 모든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2018년 3월 배심원단들은 레베카 쪽 손을 들어줬으며 100억이 아닌 50억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정 밖에서는 많은 미디어들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레베카의 언니와 형부, 변호사는 재판의 승소를 알렸습니다. 언니는 이 재판을 계기로 수사가 다시 시작됐으면 한다는 소망도 밝혔습니다. 아담 역시 카메라 앞에 섰는데 자신은 이미 무죄를 받았으며 이런 민사소송에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샌디에고 경찰은 재수사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그날 레베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